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트럼프보다 독한 맛, 바이든이 중국 멱살 잡는 상황. 중국 1대1로 처참히 붕괴되다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중국 피말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극처럼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리자 관계 개선에 희망을 품었지만 도리어 미국의 대중압박 노선이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조금도 줄지 않아 곤욕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어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 인민해방군에 연계됐거나 인권 탄압에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중국 기업에 기술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술을 받거나 해킹하지 않으면 반도체든 통신장비든 분무기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이보다 치명타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펀드에 돈을 넣는 것도 안 되므로 상당수의 중국 기업들이 퇴출 수준의 리스크를 맞게 되었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국 국영기업이나 사실상 공산당의 자금줄인 점에서 시진핑의 꼭지가 돌아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에서 48개 중국 기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 것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총 59개의 중국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명단을 적절하게 갱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투자 금지 기업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59개 기업들 면면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민수용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군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어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과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의 만행을 살펴보면 과학인커녕 더 패도 시원찮을 판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인민감시와 통제의 상징인 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 그리고 중국 3대 통신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첫 스텔스 전투기 젠20의 제조업체인 중국항공공업과 국영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총공사, 국영 원자력업체, 중국 핵공업 집단 등 기간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가리지 않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진핑이 미국을 넘어 패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기술 영역들의 선두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의 뉴 SOC 정책의 대표주자죠.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시진핑이 내놓은 돌파카드입니다. 중국은 세계적 경제 위기가 엄습하면 돌파카드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곤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쏠쏠한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죠. 경제가 어렵다 싶을 때 철도 깔고 공항 짓고 항만 확충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철도 투자가 커져 현재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 하였죠. 그렇게 다시 시진핑은 뉴 SOC를 7대 영역으로 나눠 AI, 5G,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특구업 설비에 올해에만 1조 2천억 위안, 약 200조 원을 투입시켰습니다. 당국가 체제인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앞장서 방향과 노선을 정하면 정부가 뒤를 따르고 그 뒤를 이어 지방정부가 나섭니다. 그리고 65%에 이르는 중앙지방정부 소유의 국유기업이 다시 흐름을 만들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민영기업이 행렬을 이루고 연구기관과 대학이 호의를 맞습니다. 문제는 과거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며 위기를 모면했던 중국의 상황이 그전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인정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접한, 아니 세계 모든 국가의 민폐와 만행을 저지르며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등급했습니다. 그나마 중국과 친분관계를 다져왔던 EU는 지난달 위구르족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EU 투자협정을 동결시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12월에야 체결된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 비준 절차를 전면 동결시킨 것은 불과 몇 달 새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연합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미국 기업도 중국이 아닌 한국, 일본, 대만, 호주의 제품과 자원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칼날은 시진핑의 뉴 SOC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바이든의 칼이 시진핑의 목을 따기에 충분한 것은 바이든뿐만 아니라 무려 10개의 칼이 한꺼번에 시진핑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 연합, D10의 출범을 외치며 동맹국들과의 반중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패권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1대1로의 강력한 한방을 먹였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인프라 계획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을 지원하는 근본적으로 1대1과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끌어내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1대1로 대항마 구상 제안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는 등 중국을 겨냥한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1대1로를 추진해왔습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패권국이 되자는 시진핑의 제안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 구상에 따라 좋은 융자 조건으로 1대1로 연선에 위치한 개도국에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정비를 적극 지원해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러나 현재 이는 모두 허상일 뿐 결국 중국의 뱃속만 채우는 수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서방권 국가들은 중국이 개도국을 채무의 늪에 빠뜨린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군사 거점을 확보하는 등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1대1로를 악용한다고 규정지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 인프라 정비에 나섰던 스리랑카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한반도 딱 항구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는 등 그 피해 사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대1로를 중국이 전 세계로 자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비전을 뒷받침하려는 대외 전략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미국 의회 역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었는데요. 오는 11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6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각 참가국에 1대1로 대응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중국을 붕괴시켜버리기 위해 모인 모임인 것이죠. 마이니치 신문은 G7 내에서 중국이 1대1로를 앞세워 개도국 등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G7이 국제규칙에 근거한 별도의 개도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G7이 정상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1대1로에 맞서는 개도국 지원 제도의 개요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G7에는 한국, 인도, 호주가 게스트로 공식 참가하며 앞으로 G7이 D10 연합체로 바뀔 것을 예고하였는데요. 중국에게 뒤통수 맞은 국가들은 D10과의 연합을 추진할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인프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G7회의 의장국을 맡은 영국의 존슨 총리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며 G7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13일에 모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6개국 주한대사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미스 영국 대사는 한국이 G7 회원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줄 때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G7은 실질적인 계획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참여는 그것이 현실이 됐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은 상시 보이는 G7 국가와 다를 바 없는 나라라고 밝혔고 페르난데스 EU 대사도 한국이 우리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과 G20이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 운영 체제로서 D10이 앞으로 세계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D10에 가입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하며 세계를 운영하는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에 포함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보 면에서는 민주주의 동맹이 다자적인 측면에서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므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관계나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중국의 개입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삼성 등 우리 기업들은 자유민주 진영의 5G 통신 장비와 반도체를 주로 공급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제교류 축소로 야기되는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D10 국가들과 경제협력이 강화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든 탈중국 가면 성공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